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미국에서 생산을 강조하는 내용의 생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3% 올랐는데요. 물가 오름폭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뉴욕 3대 증시가 폭락을 했고 다음 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허준영 서강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내 생산 그리고 연구를 강조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 법이 등장하게 된 이면에는 중국의 바이오 산업에서의 굉장한 최근의 성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사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특허나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허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이제 약을 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비가 싼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많이 공장들이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것들을 모방하다가 점점 자국만의 것들을 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렇게 하청을 받아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 5월에 이제 중국에서 바이오 산업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신약 기업들이 창업되고 있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중국에 너무 많은 패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네. 사실 안정적으로 이런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쥐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동을 걸겠다. 그리고 주도권을 다시 미국의 중심의 가치 사슬을 가진 바이오 산업으로 세계 질서를 한번 재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발표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의 일환일 텐데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또 미국 시장 공략이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씀이 딱 맞으시고요. 먼저 이제 그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61%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50% 넘게 절반 넘게를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미국 중심의 가치 사슬 이런 체계에 잘 편입할 수 있다면 안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미국이라는 큰 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분명히 기회로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기회를 삼기에는 사실 이 미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관련 법안들의 어떤 이 바이오 산업 관련 법안과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을 미국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싼 인건비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던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 것이고 미국 안에서 운영을 하고 미국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 높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채산성 같은 것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번 그 미국 시장 안으로 미국이 원하는 기준으로 만족하는 대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부분 위탁 생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SK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 사이언스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국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사실은 미국 안에서 이렇게 그 가치 사슬 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앞으로의 그 과정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모더나 백신이나 노바백스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이런 생산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공포한 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이 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미국 업체들은 굉장히 현재 파산 공세에 나선 상황인데 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지금만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앞날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 법들을 사실 이제 법이 시행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법들을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법들을 얼마나 세게 조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근처에 다른 뭐 베트남과 같은 대안적인 생산 기지들로 옮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미국 시장 안으로 생산조차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현재 시간 13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보면 6월 이후로는 원유 가격이나 곡물 가격, 사실 인플레이션을 사실 굉장히 강하게 추동했던 그런 요인들이 조금씩 잦아드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내 물가들이 좀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발표를 하기 전에 사실 생각이 시장에서는 한 8% 정도일 거다, 혹은 7.9% 정도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 전이 이제 8.7%였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패를 딱 뒤집어 보니까 8.3%가 나왔고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식품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렌트비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꼭지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의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물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도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페드가 생각하기에, 연준이 생각하기에 미국 경제가 고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하다, 아직 버틸 만한 체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니까 결국은 앞으로 더 센 긴축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시장의 갑자기 급격한 걱정이 또 하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축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때문에 뉴욕 증시도 굉장히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이전에 한 두 달 전쯤에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를 한참 막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기업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고용과 함께 미국의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모든 것이 조금 시차를 두고 경제에서는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제일 안 좋을 때 지표로 제일 안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좀 지나고 나서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다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연달아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그때 실적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고용도 사실은 이제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것들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점점 소진될 거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고 침체 가능성이 지금 점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연준의 발표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물가를 지금 잡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를 잡는데 올인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생각보다는 강한 긴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드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상치를 이제 넘어선 소비자 물가 때문에 아마 연방에서 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이상 1%포인트까지 올릴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페드와치라고 하는 미국의 그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어떤 집단 지성의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CPI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50이냐 75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물론 뭐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선지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빅스텝 선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울트라 스텝 선지가 생기면서 이제는 75냐
0.75냐 아니면 1이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65대 35 정도로 아직은 75bp 상승이 금리 상승이 높은 확률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사실은 미국의 연준의 그 FOMC 회의가 이번이 끝이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 이후에도 2번 더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 예. 미국이 이제 이번 FOMC 하기 전에 2.5% 상단인데요. 그럼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미국이 올리게 되면 사실 0.75bp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향후에 금리 패스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자이언트 스텝 혹은 빅 스텝을 불사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금리 격차들이 향후에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미국이 울트라 스텝을 밟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영향, 가장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실행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5 한미 지금 금리가 같은 상황에서 울트라 스텝을 해버리면 1%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상당히 큰 차이죠. 이 차이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의 어떤 자본 흐름 같은 것을 바꿈으로써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여러 가지 등을 환율이 영향을 주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영향을 네. 받고 그럼 물가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도 1보다는 0.75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1이라는 것을 딱 이제 결정을 해버리면 시그널의 효과, 신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준이 단단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하게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에 시그널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어도 단기간으로는 굉장히 한동안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5.7% 좀 오르면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물가 안정 흐름세도 더디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나온 컨셉인데 이 컨셉은 사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뭐 만들어낸 컨셉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만들어낸 컨셉입니다. 사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어떤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그냥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기 후퇴와 함께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실 하반기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와 가까운 영역으로 우리 경제가 좀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버티고 있는 것은 소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소비도 어느 순간 조금 둔화될 수밖에, 네. 증가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투자는 미래 경기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 지출 측면에서도 뭐 크게 지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나머지 하나의 요인이 결국은 이제 수출 부분, 수출과 수입인데요. 결국 이제 수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둔화가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의 사실 수출의 25%가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 경기 둔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반도체 경기 둔화되는 부분도 크고 사실 이제 무역 적자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에 이것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경기는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음의 성장을 그러니까 경기 후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서민들이 특히나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역시 먹거리 물가 아니겠습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이 서민 먹거리는 라면, 과자류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식품 업계의 특징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하나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재가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 환율 등등,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그 곡물 가격 같은 것들은 약간 떨어지는 6월 이후로 떨어지는 그 수준이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시차를 두고 저희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환율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네. 상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 그래서 당연히 원자재 원료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 자체는 작은데 원료의 중요성은 너무 큰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올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이 쉽사리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환율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뭐 식자재들의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이 좀 낮을수록 아무래도 먹는 것들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이 저소득층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먹거리 물가 짚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원유값 인상 논의도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리터 기준으로 3,000원은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우유값이 오르면 뭐 자연스럽게 버터, 치즈 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뭐 그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 좀 원유 관련돼서 법이 하나 바뀌는 것이 이제까지 생산비에 연동해서 원유 가격을 매겼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저희가 마시는 음용으로 사용되는 거냐, 아니면 치즈나 이런 다른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냐에 따라 가격을 좀 차등하겠다라는 것에 이제 큰 낙농업계와 정부가 큰 합의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올해 생산비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해보자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비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도 올랐고요, 사료 가격도 올랐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낙농업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지금 작년에 원유 가격이 200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지금 500원 정도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0원대 한 중반대인 지금 뭐 1리터 가격이 내년에는 3,000원 넘게 갈 수도 올 말에 가면 3,000원 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원유와 관련된 원유가 들어가는 모든 저희가 먹는 빵이나 뭐 다른 그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먹거리부터 해서 모든 물가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있을까요? 뭐 크게 보면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 내 물가를 잡겠다고 세게 지금 긴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환율이나 모든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큰 흐름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 기대 심리,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경제 주체별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층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계층별 맞춤형 정책들을 뭐 재정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금융 정책이란 것들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경제 상황을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